안녕하십니까. 이제 챕터 2 헌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헌법 부분은요, 일반적으로 국가 최고법이라고 불러지는 헌법이지요. 그래서 헌법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보통 헌법 개념은 전통적으로 국가의 최고 규범인데요. 자, 우리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의무사항이죠. 다시 말하면 헌법은 우리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의무, 기본권에 관한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 통치 조직을 정하고 있죠. 통치 조직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국가의 최고 규범이다, 우리 최고법이다, 이렇게 보는 게 헌법의 기본적 개념이죠. 자, 단순한 개념이죠. 우리가 내용을 빼고 정리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헌법은 우리 기본권 테마가 있고요, 또 국가 통치적 테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내에서는 최고법의 기능을 갖고 있죠. 최고 규범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일반 헌법 총설에서 아마 이론적인 부분 정리할 것이고, 또 우리 기본권에 관한 파트, 그리고 통치 조직, 이것을 정리할 겁니다. 자, 먼저 우리 헌법 총설입니다. 헌법에 의의가 나와 있죠. 자, 국가 통치 구조 원리를 규정하고 있다 나와 있죠. 그래서 통치 조직을 정하고 있고, 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 규범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가장 최고법에 선결되는 게 헌법입니다. 또 국가의 기본적 법질서를 의미하는 헌법은 국가법이므로 공법, 즉 공사법 구별은 공법이 될 것이고 국내법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일반점들 헌법 개념의 이중성이 나와 있죠. 헌법은 기본적으로 이중성을 띠고 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중성을 띈다는 것은 우리 사실적인 측면하고 규범적인 측면입니다. 자,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일반적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사실적 측면이 있고요, 자, 그리고 규범적인 측면이 있다. 사실과 규범의 이중성을 띠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 사실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은 정치적 사실로 헌법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치적 사실이다, 사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 자, 거기에 따라서 이게 규범화되는 걸 말하겠죠. 규범한 것을 법 규범으로 헌법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 말은 정치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통 사실적인 권력관계 또는 결단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사실관계가 대통령이 선하든 의원 내각들이 선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결단 부분이죠. 이게 규범화되어 버린 것이 헌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이 규정되면 이제 우리 대통령제가 실시되든 의원 내각제가 실시되든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정치적 사실행위가 일정히 진행되면서 법 규범화가 된다. 헌법은 이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헌법 특성 중에 정치성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규범성도 있고, 또 이 정치의 반영은 역사성, 이념성, 전부 다 헌법 특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중성은 사실적 측면하고 법 규범적 측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헌법사항이라고 나와 있죠. 헌법사항은 헌법이 반드시 규정되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죠. 우리 국민의 기본권하고 통치 조직입니다. 이 두 가지는 헌법에 규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보통 헌법사항이다, 이런 말 쓰는 것이죠. 헌법사항입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헌법 개념이 나오죠. 특징들이 좀 소개를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 흐름상 문제 쭉 보시면 우리 고유한 의미 헌법을 하죠. 본래적 의미 헌법이라고 불러주는 거, 고유한 의미 헌법이다, 이게 존재할 것이고, 좀 더 발전하면 우리 근대적 의미죠. 자,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다, 이런 말 쓰기도 합니다.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다. 근대식의 헌법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현대로 오게 되면 20세기 이후를 보통 의미하는데, 현대 복지국가 헌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현대
복지국가 헌법이다. 흐름의 특징에 관련된 거 몇 가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고유한 의미헌법은 본래적 의미헌법을 말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보통 본래적 의미헌법, 다시 말하면 어느 국가든 헌법은 존재한다 라고 할 때 보통 고유한 의미헌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유한 의미헌법은 세계 모든 국가에는 헌법이 존재한다 이런 의미고, 또 전통적인 의미헌법은 국가 조직을 정하는 법으로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조직을 정하는 그런 헌법을 의미한다 할 때 고유한 의미 헌법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근대 입헌지 헌법은 우리 근대 시민국가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시민국가적 헌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현대 복지국가 헌법은, 복지국가는 보통 사회국가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평등적 사고 좀 더 들어온 것이고, 이런 자유적 사고가 강조되는 것이죠. 입헌지는 헌법에 입각한 쥐다라고 보통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대 입헌지 헌법에 여기 특징들이 나와 있죠. 여기 기본적 특징은 우리 자유권 중심의 사고다. 자유권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 근대 시기에는 그동안 없던 자유가 보장됐죠. 우리 근대 일반적으로 시민혁명이라든가 이런 걸 계획해서 우리 시민국가 탄생했다는 이야기죠. 그전에는 국왕에 의해 통치받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이제 근대가 탄생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유권이 강조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시간을 보면서 2차 기원까지 흐르면서 어쩌죠? 이 자유권이 마저 방종을 흐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없는 사람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그래서 현대 복지국가 시각은 뭐죠? 최소한의 생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라. 생존권이라고 보는 것. 이런 시각이 보통 현대 복지국가 시각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근대적 시각에서는 보통 국가 기능도 이거죠. 국가 기능은 소국국가, 또는 여러분 야경국가, 이게 보통 지배하고 있는 게 근대 시각입니다. 자, 자유권을 위해서 국가는 개입하지 말아라. 국가가 필요할 때는 야경, 밤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피곤하고 잠들 때 밤에 경찰 일만 봐라. 이게 서구국가, 야경국가 시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현대 복지국가 식으로 가버리면 뭐죠? 국가는 개입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현대 복지국가 시각의 국가 개념은 적국국가, 또는 우리가 복지국가 또는 사회국가 이런 말도 씁니다. 의미는 국가가 개입해서 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존권을 보장하는 시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여러 가지 특징이겠습니다만은, 자, 일반적으로 근대 입헌지헌법에서는 우리 권력 분립이 엄격했다든가, 권력 분립이 엄격했다든가 이런 것들. 자, 또 일반점들 여기는 우리 의회주의가 등장한다든가, 의회주의. 자, 또 법치주의. 이런 게 보통 지배되는 게 우리 근대 기본적인 시각들이죠. 근데 현대 오게 되면 권력 분립의 수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오게 되면 어느 정도의 권력 통합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권력 분립이 좀 더 완화됐다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 권력 분립의 가장 핵심은 바로 뭐죠? 입법, 행정, 사법의 분립이잖아요. 근데 현대 오게 되면 입법과 행정권이, 즉 정치 권력이 약간 통합되는 형태. 보통 여러분들 국회 다수당들이 보통 집권하게 된다, 행정도 장악한다, 뭐 이런 시각이 현대에서 좀 더 나오기 때문에 전통적 권력 분립은 좀 더 수정을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고, 또 의회주의 시각도 바로 뭐죠? 조금씩 변화가 오는 것이죠. 우리 대표된 부신들이 많다 보니까 현대 오게 되면 이제 정당 정치가 보통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당 정치고, 의회 부신 때문에 의회주의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정당에 예속되는 정당 정치가 보통 강하게 주장되는 것이고, 자, 법치주의 문제도요, 현대 오게 되면 실질적 또는 사회적 법치주의다,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 법치주의는 법률에 의하기만 하면 된다는 전통적 시각,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법률 유보 시각, 이런 것들부터 지배했다면, 이제 현대 오게 되죠,
법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법의 내용도 인권을 존중하는 법, 그런 법치주의가 필요하다. 실질적 법치주의. 사회적 법치주의는 법치주의 시각에다가 사회국가 요소가 가미된 것이죠. 사회국가 요소는 적국국가, 복지국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현대 복지국가 시각의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또 근대 입헌주의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그 정도 이제 비교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근대하고 현대 관념은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헌법의 분류로 들어갑니다. 자, 헌법 분류 여러분 여러 가지 분류가 가능하겠죠. 자, 분류상에서 항상 우리가 분류를 볼 때는 기준점이 뭘로 구별하느냐, 이제 그걸 꼭 보셔야 됩니다. 자, 헌법을 구별할 때 거기 재정 주체란 말 보이죠? 재정 주체 누가 만들었냐.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정 주체에 따라서 거기 보시면 연달피 흠정헌법이다. 흠정헌법이죠. 자, 흠정헌법은 누가 만드는 거죠? 군주. 그래서 군주가 만든 헌법이고 보통들 1889년 일본 메이지 유신 즉 명치헌법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민정헌법. 자, 민정헌법 뭐죠? 우리 국민이 만든다는 이야기죠. 국민주권에서 만드는 국민이 만든 헌법을 민정헌법이다. 대표점들 1776년 미국의 버지니아 헌법 있죠. 이런 것들. 또 1789년 우리 시민 권리 즉 프랑스 혁명 이후에 만든 1791년 헌법이 있죠. 이런 게 보통 민정헌법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협약헌법이 나오죠. 자, 협약헌법은 협약 누가 하는 것이죠? 군주하고 국민대표 협약하는 거죠. 네, 군주하고 국민대표 협약에서 만든 게 협약헌법입니다. 자, 또 있다면 국약헌법이죠. 자, 국약헌법은 국가 간에 협약을 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국가 간 협의해서 제정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점들 1992년 CIS 연합, 즉 독립국가연합이죠. CIS 연합은 일반적으로 구소련 해체되면서 보통 출발이 11개 국가가 우리 CIS 연합을 형성했었죠. 지금 이제 2개 국가 탈출돼가지고 9개국으로 구성됐습니다만은 어쨌든 독립국가연합이 국약헌법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연방국가헌법 등이 나오죠. 국약헌법이다. 재정 주체에 따라서 구별한다면 헌법은 흠정, 민정, 그리고 협약, 그리고 국약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재정 형식이죠. 자, 존재 형식이다. 형식에 따르면 앞이 성문헌법이 있고 그리고 불문헌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성문헌법 문수화된 헌법을 말하겠죠. 그리고 자, 불문헌법은 문수화되지 아니한 헌법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 성문헌법은 대표적으로 미국 나와 있죠. 미국의 버지니아 헌법 등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성문헌법을 택하고 있고, 자, 불문헌법의 대표 나라는 영국입니다. 그리고 자, 성문헌법의 특징을 말해보죠. 보통 경성헌법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문헌법은 경성헌법의 특징을 갖고 있다. 자, 대부분입니다. 자, 대부분의 것은 일반적으로 성문헌법은 경성은 뭐죠? 개정이 까다롭게 하는 거. 고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헌법을 경성헌법이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려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게 구해놓은 게 경성헌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란 말의 표현 의미는 뭐냐면, 자, 우리 문제 지문사에 이거 나오죠? 자, 성문헌법이라는 것은 헌법의 경성성이 본질적으로 요구된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잘못된 지문입니다. 성문헌법에서 우리 연성헌법의 성격을 띠는 것도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경성헌법이 많다는 이야기죠. 근데 경성성이 본질적으로 요구된다는 건 틀렸다는 이야기죠. 라고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불문헌법은 영국에서 조치하고 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대신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 하나 비교할 것이 있죠. 우리 헌법재판소 우리 판례가 있죠. 자, 우리 현재 신행정 수도 건설 특별법에 관한 사건에서 유연성을 인정하면서 자, 우리 서울이 자, 우리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으로 인정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재가 판시했던 기본 내용 몇 가지 보시면, 첫 번째, 자,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이다. 자, 수도가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관습헌법으로 인정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인정했다라고 하나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일반적 관습헌법을 개정할 때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일반점들 이 관습 헌법을 우리 헌재가 이것을 변경하려면, 즉 개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관습 헌법을 만약에 변경한다. 이럴 때는 우리 헌법 개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판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행령소 특별법 사건에서 위헌성을 판단하면서 헌법에 의하지 않는 이런 법률에 의해서 관습법을 개정하는 것은 위헌이다 라고 판시했던 사건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 헌재가 판시한 건 두 가지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에서 관습헌법을 인정했다는 거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관습헌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변경할 때도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하나 정도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개정 절차 난이도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정의 난이도다. 자, 여러분 여기 따라서 우리 경성헌법이 있고 연성헌법이 있다. 헌법의 분류를 보고 있어요. 자, 경성헌법은 개정이 까다로운 것이고, 연성은 개정 절차 좀 부드러운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경성헌법은 헌법 개정을 법률 개정 절차보다 엄격하게 한 것이 나와 있죠. 그것이 경성헌법입니다. 자, 연성헌법은 헌법 개정을 법률 개정 절차하고 동일하게 하는 것을 말하겠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성헌법은 갖고 있는 특징이 뭘까요? 이제 보통 성문헌법도 경성법이 많습니다만은, 경성헌법은 헌법 질서의 계속성이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헌법 질서의 계속성이나 내지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 단점은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건 연성헌법의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연성헌법은 우리 헌법 질서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가 용이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헌법 질서 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영성헌법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경성헌법은 이런 특징이 있다. 이 두 개는 개정의 난이도, 절차 난이도를 가지고 구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우리 칼 르벤슈타인 박사가 분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거기는 보시면 세 가지 분류 방식이 나오죠. 자, 칼 르벤슈타인의 분류를 해가지고요, 헌법의 효력에 따른 분류입니다. 효력에 따른 분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 칼 르벤슈타인 박사가 일반적으로 옷에 의해서 비교했죠. 옷에 의해서 비교해가지고 세 가지 형태로 구별했는데, 자, 거기 보시면 규범적 헌법이 있고, 자, 또는 명목적 헌법, 자, 명목적 헌법, 그리고 장식적 헌법,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규범적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옷에 따른 맞춤복입니다. 맞춤복. 자, 맞춤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실하고 헌법 규범이 일치가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 규범적 헌법이다. 자, 명목적 헌법은 기성복입니다. 이 말은 옷은 만들어져 있죠. 근데 내가 입으려고 하니까 안 맞아. 현실하고 규범의 불일치죠. 이런 것을 보통 명목적, 현실이 규범에 따르지 못하는 것이죠. 옷은 좋잖아요. 근데 내가 입으니까 뭐 팔이 짧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현실이 따르지 못하는 것을 명목적 헌법. 장식적 헌법은 이거는 변장복이죠. 가장 무대에서 입는 그런 옷들. 여기는 말 그대로 독재자들이 일찍 이제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헌법들. 실현 가능성이 보통은 낮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장식적 헌법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헌법적에서 세 가지로 분류하신 우리 칼 르벤슈타인 박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헌법적으로는 규범,
명목, 장식적 헌법입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정돈해 주시고요. 자, 헌법의 특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헌법의 특성은 아까 헌법개혁 이중성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사실적 특성이 있고, 그죠? 그리고 규범적 특성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상존하고 있는 것이죠. 정치적 사실로서 특징, 그리고 규범으로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사실적 특성의 기본적인 특징은 정치성, 역사성, 이념성입니다. 자, 정치성, 역사성, 그리고 이념성. 이런 건 사실적 특성이죠. 헌법이 정치성을 가지고 있어. 이 말은 정치적 타협이나 결단에 의해서 헌법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성일 것이고, 또 역사성, 자, 그리고 가치가 반영된 이념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규범적 특징은, 여러분, 여러 특징이 있습니다. 헌법은 최고 규범성이죠. 최고 규범성입니다. 자, 최고 규범성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또 조직 규범성이죠. 당연히 통치 조직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규범성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또는 권력 제한 규범성입니다. 자, 이 말은 헌법에서 조직 규범에서 수권하거든요. 수권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죠. 권력을 주면서도 이 준다는 것은 그 권력만 행사해라 라는 제한적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력 제한 규범성이고, 또 기본권 보장 규범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권 보장성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자, 또는 보통 생활 규범성이다 라고도 보는 것입니다. 자, 일단 여기는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최고 규범성에 관한 것은 보충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자, 헌법의 규범적 특성 중에서 최고 규범성이 나오죠. 자, 보시면 헌법은 최고 규범성이 나옵니다. 이런 최고 규범성을 우리가 보통 관련돼 있는 것이죠. 보통 보면은 이 최고 규범성은 대표적인 것이 우리 위헌법률 심사제, 우리 헌법재판제도죠. 위헌법률 심사제하고도 관련했다. 이 말은 법률은 헌법에 위반하면 심사, 통제하겠다는 이야기죠. 최고 규범성이 반영된 형태고요. 또 이런 최고 규범성은 당연히 경성헌법하고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성헌법성하고 관련이 있다. 대신 이런 최고 규범성은 우리 헌법에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헌법 어디 보더라도 우리 헌법이 최고 규범이다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직접적 규정은 없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죠. 최고 규범성이 실현되는 요소로 나오는 것이 보통들 위헌법률 심사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헌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헌법의 제정 개정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헌법의 제정은 헌법 제정 권력자가 행하는 법 창조 행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헌법 제정 권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헌법 제정 권력자가 있다는 것이죠. 자, 헌법 제정 권력을 가진 자가 일명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죠. 제정.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헌법이 제정되면 헌법이 개정될 수도 있죠. 헌법이 개정될 때는 우리 개정 권력자가 있겠죠. 제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정 권력자인데 일단 여러분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면 헌법 제정 권력입니다. 헌법을 만든다는 이야기죠. 만들고 헌법은 또 개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헌법 제정 권력자가 누구냐? 우리 헌법 제정 권력 이론이 있죠. 이 부분은 오늘날에는 보통 주권하고 동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주권과 헌법 제정을 구별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뭐 동일하게 보는 견해가 좀 더 다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권하고 동일할 때는 헌법 제정 권력은 누구한테 있는 것이냐? 오늘날은 국민에게 있다고 보는 게 기본이죠. 국민주권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보는 것인데, 자, 재정권력 이론에 관련돼 가지고 논의된 것이 그 CS 이론이 있죠.
CS라고 우리 프랑스 학자인데 이제 데이저를 주장했던 대표적 학자이기도 합니다. 자, CS의 재정 권력 이론은 제30문은 무엇인가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죠. 자, 재정 권력은 국민, 그리고 그 당시에는 상계급, 즉 시민계급을 주장했고, 또 재정 권력의 발동이 언제나 자연법에 적합한 것이 제한법적 무한계를 취하고 있다. 헌법 제정은 한계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재정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시원성, 시원성에서는 원래부터 있던 성질. 그래서 자기 정당성을 말 쓰는 것이 원래 그렇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죠. 시원성에서 근거를 찾고 있다. 또 개정 권력은 창조된 권력이므로 재정 권력과 구별된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헌법 개정 권력. 자, 개정 권력하고 재정 권력은 다르다. 다시 말하면 헌법 재정 권력은 헌법을 만들기 때문에 창조적 권력이다. 이런 말 쓰거든요. 헌법 개정 권력은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권력, 한마디로 창조된 권력이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다르다. 여기는 창조된 권력, 재정 권력은 창조적 권력. 그래서 서로가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 CS의 이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헌법의 개정이죠. 헌법 개정은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 내용을 수정, 삭제, 그리고 증보, 추가 이렇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헌법 개정의 특징 나와 있죠. 보시면 헌법 개정은 성문헌법, 다시 말하면 형식적 의미헌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불문법 국가에서는 헌법 개정의 실익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통일성 범위 내에서 변경이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 개정의 가장 기본 특징은 여기는 통일성 범위 내입니다. 자, 통일성의 범위란 말의 의미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재정 권력자의 변동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국민주권을 군주주권으로 바꾼다. 이러면 개정이 아니에요. 그건 통일성을 상실한 거기 때문에 그래버리면 헌법 제정 또는 헌법 혁명이라는 말 쓰기도 합니다만은 개정이 아니다. 개정이 되려면 통일성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개정의 방식이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보통 개정의 방식에 관한 문제 보시면 우리가 수정하는 방식도 있고, 자, 또 우리 미국같이 증보하는 방식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수정 방식이죠. 근데 미국은 보통 증보 방식이다. 자, 증보 방식에서는 개정정을 추가시켜가는 거, 이것이 보통 우리 미국의 수정헌법 내용들이고, 자, 우리 수정 형식은 아예 수정 삭제에 삽입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헌법적 구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헌법 개정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이지요. 자, 보시면 특별한 헌법회의나 의회를 거치는 것도 있고, 의회 의결만 거치는 경우도 있고, 자, 우리나라처럼 국민투표를 확장하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 또 의회 의결 후에 특별기관의 동의를 받는 경우도 있고, 연방기 동의를 받는 것도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헌법 개정의 한계 부분 하나 보시면 이렇습니다. 헌법 개정할 수 없는 한계를 세 가지 보통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 어떤 초헌법적 한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초헌법적 한계. 헌법 외제적 한계다. 이런 말을 쓸 것이고, 자, 또 한 가지는 헌법 내재적 한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법 논리적 한계다고 보는 것이죠. 헌법 안에 있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 자, 또 한 가지는 우리 실정법적인 한계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초헌법적 한계는 우리 자연법적 시각과 연결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연법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 또 국제법상 원리 등이죠. 이런 것은 개정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일명 자연법적 시각 또는 국제법상의 기본 원리, 자, 이런 것들은 우리 헌법 개정의 한계다. 이 말은 개정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헌법 내재적 한계란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통일성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통일성을 상실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헌법 자체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한계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자, 실적과 장기는 헌법의 명문의 규정을 둔 것이죠. 헌법의 명문 규정을 둬가지고 할 수 없도록 제한시켜 놓은 것이 실적법적 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도 우리 헌법 개정에 한계 규정을 두고 있는 내용이 있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노입니다. 자, 우리 헌법에 7조를 보게 되면 대통령 임기가 나오죠. 임기는 5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나와 있고요. 또 우리 헌법 128조를 보게 되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이죠.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한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 집권에 관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적 의미가 반영이 돼서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는 헌법 규정이 현재 우리나라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헌법 128조를 보게 되면 일단 여러분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한 헌법 개정은 가능은 해요. 가능하지만 그 제한 당시에 즉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심화연구는 우리 헌법제도 판례 예지요. 우리 개별적 헌법 규정 상호 간에 효력상의 차이가 있을 것이냐 문제이지요. 흔히 우리가 헌법과 헌법 유례 구별이라고도 평가합니다만은 여기는 우리 개별 헌법 규정 상호 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개별 헌법 규정 상호간입니다. 자, 상호간에 우리 헌법 규정 상호간에 차등이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이지요. 자, 이 문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우리 헌법 규정 상호간에도 이념적이나 또 논리적으로는 우열관계가 인정된다 이렇게 보통 보는 게 현재 태도입니다. 우열이 인정된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10조라든가 이런 규정하고 또 우리 선거 제도에 관한 문제들에 관한 구체적 내용들 뭐 좀 더 세세한 부분들 있겠죠. 그런 부분하고는 우열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지만 하지만 효력상의 차등은 인정할 수 없다. 그렇죠? 효력상의 차등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헌법재판도 태도입니다. 그래서 개별 헌법 규정 상호 간에 일반적으로 이념, 논리적인 우열관계는 있다 하더라도 효력상의 차등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헌법의 개정 절차에 관련돼 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의 진행 과정을 정리할 건데요. 이건 다음 강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